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부터 하락폭 크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새벽이죠.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속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FOMC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하락폭 크게 줄여나가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락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FOMC 직후에는 달러 약세 또한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진 점이나 또 미국 증시의 하락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한 점에서 국내 증시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완전한 호재가 아닌 만큼 오늘 시장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FOMC의 내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올렸다고 하는데요.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미 연준이 또 한 번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조처를 한 것인데 이에 따라 3에서 3.25%인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로 상승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하자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미국의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과 기준금리 격차도 좀 커졌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벌어졌을까요? 네, 연준의 이번 조치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에서 1%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두 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는 지난 9월 연준의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으로 최대 0.75%포인트 커졌는데요. 지난달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빅스텝과 함께 0.25%포인트까지 좁혀졌지만 다시 1%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1%포인트 격차는 한미금리 역전기였던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 당시 최대 격차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카카오 실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감소를 했을까요? 네, 카카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는데요. 카카오는 3분기 매출이 1조 8,587억 원, 영업이익 1,503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인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카카오 3분기 매출 1조 9,029억 원, 영업이익은 1,79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네,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보였다고 하는데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글로벌 경기 불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커머스 업황 둔화로 카카오 광고 매출이 전분기 대비 역성장하는 등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특히 게임 부문 매출 급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대표작 오딘 바랄라 라이징 매출 감소세와 우마무스메가 국내 유저 차별 논란에 따른 마차 시위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지난달 발생한 먹통 사태로 인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로 이에 부합하는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에 관계자에 대한 보상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의 실적 부진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이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정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언제쯤 개최가 되나요? 네, 이번 9차 한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9차 협상은 2019년 6월 8차 협상 이후 코로나로 중단된 상태였다가 3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우리 측은 양기욱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인도 측은 아난트 수와롭 상공부 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 네, 이날 협정에서는 어떤 내용이 협의가 되는 거죠? 네, 이번 협정에서는 무역 품목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인데요. 양국 추가 관심 품목과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 서비스 허가와 투자, 품목별 원산지 기준 관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위생 조치와 무역 기술 장벽 공동 작업반 회의도 병행해서 양국 간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양기욱 FTA 정책관은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도와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인도 CEPA 개선을 계기로 인도와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서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연준이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인식과 함께 전일 미증시는 장중에 강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매파적인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장 초반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장중에 이 낙폭을 회복해 나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2,3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현재는 그래도 저점을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25% 내린 2,33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네옴시티 관련주들 그리고 건설주들의 흐름이 좋은 모습이고요. 반면에 3분기 실적 우려로 인해서 카카오나 고려아연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52%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69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주나 IT 관련주들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 전환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매수폭도 현재 확대를 해나가면서 332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도 현재 4,332억 원, 오랜만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 뚜렷하지 않은데요. 현재는 167억 원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현재 84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이르면 이달 중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스트럭처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에는 KB증권도 함께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합작 법인에는 총 3천억 원이 투자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합작 법인을 통해서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를 충전 사업자에 임대를 하는 새로운 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할 것이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 초고속 충전기 5,000기가 설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전해지면서 전기차 관련주들 강한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 충전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은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YM텍이 현재 3%대, ST픽은 현재 14%대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원익PNE도 현재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하루 만에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 배경에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요. 전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됐죠. 특히나 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처럼 대형 기술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8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전환을 생각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이며 각종 경제 지표를 고려했을 때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치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내년도 9월 점도표에서 제시가 됐던 금리가 4.6%에서 5%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 우려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술주들이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크래프톤이 4%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넷마블, 위메이드, 네오위즈도 4%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6년 만에 임시 주총을 개최했죠. 유명희, 허은영 사회이사를 선임했고요. 이사회의 독립성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전일 미증시 영향받으면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카카오페이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오늘장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기술은 지난달 방한한 이 마르틴 드보르작 체코 외교부 2차관 일행이 신고리 원전을 직접 찾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SKI테크놀로지는 3분기 실적 악화에 오늘장 9%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현재도 그 낙폭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올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1조 8,587억 원, 영업이익은 1,5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6.8%, 10.6% 감소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장중에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4.49% 밀려난 49,9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이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사장이 향후 음극재 생산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 글로벌 완성차와 배터리사와 현재 음극재 증설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음극재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장중에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6%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JNK 히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이 양국 정부가 원유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수소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현재도 3.65%대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첫 번째 짚어볼 종목은 두산퓨얼셀입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수소 관련주로서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사우디가 이 수소 산업의 협력을 이제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수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쏠리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두산퓨얼셀의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을 지금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시장의 관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조금 드물었었거든요. 그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사우디와의 수소 산업 협력이라는 이런 재료라는 것이 결국은
좋은 재료가 있을 때 그 종목의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는 이제 전망이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9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이 7천억 원 정도로 각각 이제 전년 대비 한 6%대의 이제 6% 상승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플랜트 업황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업황도 우호적이고 여기에 수주도 지속적으로 받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오면서 내년에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에 따른 수급 이제 쏠림 현상도 조금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태광과 이제 성광밴드 두 종목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두 종목은 보통 저희가 피팅, 관 이음새 관련주로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조선주의 이야기가 많이 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원자력과 관련해서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폴란드 원전 두 번째 원전 건설에 한수원 참여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시세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들을 짓는 데 있어서 그에 들어가는 관이음새, 피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관심이 좀 쏠린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충분히 참고해볼 만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수소 관련주로 두산 퓨얼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 우호적 업황 속에서 양호한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속에 삼성 엔지니어링 또한 태광과 성광밴드 원자력 관련주로 좀 분류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광학 필름을 만들고 있고 2차 전지 이제 필수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광학 필름 같은 경우에는 대형 OLED 관련한 대형 글로벌 TV용 광학 필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2차 전지 소재 전문사로서 업종을 조금 변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양극재에 필수로 필요한 수산화 리튬을 이제 생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산화 리튬과 관련된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LNF와 같은 2차 전지 셀업체나 소재업체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학 필름이라는 것이 글로벌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매출 비중으로 친다면 한 5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광학 필름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와중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을 테마로 엮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엮겠지만은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도 바탕이 되는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호석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미래나노텍이었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 영상 먼저 확인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75 basis points, and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Let me say this: it is very premature to be thinking about pausing. So people, when they hear lags, they think about a pause. It's very premature, in my view. A new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which updates that, but I would expect us to continue to update it based on what we're seeing with incoming data.
네, 간밤 이 연말 글로벌 증시의 중대 변곡점으로 주목을 받았던 11월의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장의 또 화두이기도 했던 피벗에 대한 기대감에 이 파월 의장은 섣부른 정책 완화는 위험하다라고 선을 그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전해진 연준의 기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단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좀 다르게 이제 발언이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FOMC 이제 성명서가 나올 때는 상당히 그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대로 75bp를 올렸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이제 문장을 봤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좀 강하게 상승을 좀 보였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이 급전직하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폭은 뭐 시장 데이터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높은 뭐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고용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75bp가 올라야 될 거 아니냐라는 뭐 시장에 많은 예측치가 있는데 이거보다 낮출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기준금리가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올라가는 즉시 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막 이런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속도보다는 인상 폭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점도표가 이제 9월달, 12월달 이렇게 이제 분기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지금 뭐 발언에 의하면 만약 지금 점도표를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9월달보다 좀 더 높은 금리 수준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 지난 9월달에 평균 금리가 4.6%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뭐 4.9%에서 5%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 폭이 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저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미국 경제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의 인상폭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은 뭐 자명한 그런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뭐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 침체 아니면 둔화나 침체 가능성도 지금보다 한층 더 높아진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새벽 FOMC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시장 분위기 좀 급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좀 인상 폭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의 화두가 되었는데요. 불과 어제까지 FOMC 회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는 12월의 인상 폭이 좀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좀 최종금리 상향이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최종금리 상향이 국내외 증시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길래 미국 증시 가 급락을 보인 것일까요? 네, 뭐 그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안전자산이 이제 그 주식보다는 뭐 위험 자산이 이제 주식보다는 안정 자산이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사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비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뭐 이런 기업 실적들도 상당히 이제 부진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성장이 둔화가 되거나 아마 마이너스 역성장 가능성은 지금으로 충분히 감안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준금리 현재 이제 미국의 증시에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예상 수익률이 한 4%대 이제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기준금리가 5%대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안전자산인 5%가 있는데 위험자산이
자산인 주식의 4%를 위해서 투자를 할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에 있는 자금이 채권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한 단계 하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이제 그러니까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에너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치가 뭐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3분기 동안에도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기업 실적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주가 수준도 지금보다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뭐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죠. 파월이 최종금리 상향을 시사하면서 앞으로의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요인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추가 인상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내년까지 이 증시 자금 이탈이 좀 현실화됐을 시에는 주가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번 FOMC 결과에 미국의 정치권도 좀 관심이 높았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지 시각 1일이죠. 민주당 측은 파월 의장의 서한을 보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계획에 좀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중간 선거 후에 연준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좀 새롭게 영향을 줄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죠. 11월 8일 날 이제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주지사 중에서 이제 36개 주에 이제 주지사를 새롭게 뽑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원 의원도 이제 35명, 그다음에 하원 의원도 435명을 뽑게 되는 이제 그런 뭐 대규모 선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여론조사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야당인 공화당이 아마 상원과 하원 양원 모두 다 지금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밀리고 있는 이제 집권당인 이제 민주당에서 현재와 같은 이제 분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파월 의장한테 좀 강한 이제 압박을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연준의 빠른 이제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증시의 불확성성을 키우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표를 깎아먹는 이제 그런 효과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선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뭐 분위기가 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경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주요 핵심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미국 민주당에 대한 인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연준도 이런 정치권들의 압박을 어느 정도 이제 상당 부분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서부터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조금씩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저께 이제 FOMC 성명서에서도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에 관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좀 더 매파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런 성명서에서 나왔던 게 좀 퇴색이 됐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 이후에 연준의 아마 발언은 선거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월 관련된 부분도 이제 12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통계로 나올 모든 경제 지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자료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용 보고서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12월 달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12월 달에도 7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런 금리 상황도
중요하게 이제 반응을 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이와 더불어 공화당이 향후에 펼쳐질 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뭐 지금 추진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IRA 법안이 과연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될지도 아마 같이 좀 지켜보셔야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통 에너지나 그다음에 대형 플랫폼 소비재주 같이 공화당의 정책과 좀 맞물리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지금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IRA 법안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어질지 여부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월 8일이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최근에 좀 공화당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인지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간 선거 이후에도 좀 연준의 발언 강도가 세질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염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속에서 이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좀 기정사실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고 15년간 최고 수준에서 육박을 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재차 벌어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아무래도 마지막 금통위이기 때문에 한은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뭐 지금 기준금리가 뭐 10월달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금리 차가 0.25%로 이제 줄었다가 어저께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다시 1%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12월 달에도 뭐 FOMC가 추가적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뭐 국내 증시로 계속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차이나 런이라고 불리는 뭐 중화권 자금 이탈되는 자금이 국내에 일부 들어오는 걸로 지금 뭐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이제 일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는 하지만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점이 있지 않을까. 특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신흥 국가의 이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면 뭐 국내에 뭐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에 국내 채권을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좀 분분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난달과 같은 빅스텝을 또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긴 하지만 뭐 현재와 같이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부의 뭐 국내 경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빅스텝을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한은 총재의 발언이나 한은의 스탠스에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 대한 전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증시 유입은 좀 차이나 런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 인상 전망 분분하지만 빅스텝까지 좀 놓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FOMC의 충격 후에 한때 2,300선까지 좀 내려가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고금리 시대 국내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은 주식시장 어떤 대응 전략을 맞아야 할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플러스로 이제 증시가 이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가장 타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2차 전지 신재생 관련된 그런 이제 업종들이 오늘도 여전히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강한 이제 흐름세를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뭐 중국 업체와의 이제 경쟁에서 뭐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게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뭐 매수 강도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뭐 일단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아마 뭐 일시적으로는 뭐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뭐 상승세는 뭐 조금 더 이제 막 가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수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370선까지는 뭐 충분히 추가 여력은 더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지만 뭐 시장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주에 대한 이제 상방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할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3분기 실적이 좋거나 그다음에 향후에 실적이 개선될 걸로 뭐 지금 계속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군으로 조금 관심사를 갖고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뭐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그런 이제 보수적인 전략이 아직까지는 뭐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FOMC 이후의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벌써 올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연말 최대 이슈는 바로 미국의 중간선거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조용찬 소장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좀 동반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에 차지하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핵심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모든 여론조사는 지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상원은 호각세,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상원의 다수당이 되느냐. 그리고 매번 다른 정당을 밀어주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6개에서 8개 주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엔 누구 손을 들어줄지 여부입니다. 유권자의 여론은 2년 뒤에 대선의 풍향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민주당이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여성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물가 급등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를 한다면은 공화당 주도로 국방비 증액이 1순위고요. 매파적인 이민이나 통상 외교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또 분명한 점은 누가 집권당이 되든지 간에 대중 외교나 안보는 매파적인 기본 방침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 자본, 문화, 인적 교류까지 새로운 냉전이 격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역시나 좀 상원은 호각, 하원은 좀 공화당이 우세할 상황으로서 인플레이션의 역풍이 민주당을 좀 강타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중간 선거에 민주당이 만약에 트리플 블루에 실패할 시에 어떠한 충격을 좀 받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현재 선거에서 졌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공청회라든지 청문회가 열리면서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실화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이민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들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되고요. 재정 정책 축소뿐만 아니라 복지나 의료 예산도 삭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화석연료 활용이라든지 ESG 경영 같은 경우에도 축소되면서 경제적 혼란이 찾아올 위험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트리플 블루의 실패할 시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가 하락을 좀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는 20년 사이클로 좀 중국의 당대회도 함께 치러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데요. 미국 의회 다수당이 누가 되든 미중의 이 신냉전이 격화될 것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 신냉전과 관련된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상황보다는 정치적인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 법칙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뭐 재선 의사를 밝힌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다음 해부터 공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치고요. 뭐 친화적인 노동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뭐 증시나 경제에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이후의 중간 선거를 보면요, 주가 상승률은 다음에 15% 됐고요, 예년 평균보다도 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5년 주기로 당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당정군, 국영기업의 대규모 정규 인사가 단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5년 뒤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 사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20년 주기로 찾아오는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중국의 당대회 다음에는 어김없이 1940년대 이후부터는 주가가 한 번도 하락하지 않는 상승 국면이 찾아왔고요. 대선까지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가 수익률도 높아지는 아노말리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났습니다. 이번에도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주가 상승이 좀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20년 주기로 이 중간선거와 당대회가 동시에 치러지는 상황인데요. 이듬해에는 좀 미국 증시가 한 번도 하락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중국 당대회 이후에는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은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상층부의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지도부가 이 장기 발전 로드맵을 내놓고 또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자극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으로는 앞으로 5년간은 뭐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소비 주도의 성장 모델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장 지상주의가 아닌 공동 부유로 경제 정책을 180도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뭐 적극적인 처방책들을 내놓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보다는 경기 하락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치 구건 중에는 우주나 항공, 원자력, 환경, 공공위생과 관련된 그 실무 출신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기술 관료들이 많이 등용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된 산업들의 특수가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과학기술 강화 정책이 같이 추진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이와 그 수혜보는 기업들도 앞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지도주 발전 로드맵에 따른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이 향후적으로 외교적 독자 노선을 밟게 될 것이고 또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을 기업들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FOMC가 오늘 있었습니다. 4회 연속 75bp 금리를 단행한 모습인데요. 이 향후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힌트를 줬을 건가요? 네, 파월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 속도를 감속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누적된 기축 효과 그리고 통화 정책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문장을 이번에 아주 처음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초래할 오버킬 리스크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제 문제는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 까지는 4.6%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앞으로 12월 회의 이후에는 5%까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벌써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60% 확률로 내년 6월과 7월에 정책 금리가 5%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80% 국가들이 경기 후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근데 앞으로 FF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 13일 날 있는 FOMC에서는 금리 인상 폭이 50bp, 내년 2월과 3월은 분명히 25bp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 그리고 고용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발표되는 이 지표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12월 회의 이후에는 이번 연도죠. 12월 회의 이후에는 5% 금리 인상이 단행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지표가 금융시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의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미국인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한데요. 또 길거리 체감 경기는 미국의 소비자 행동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네, 지방 도시들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고물가에 현재 직격탄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7.16%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매월 그 부담하는 금액이 1년 사이 $500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소비자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위축이 되는 건 있겠지만 대도시 특히 중산층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함은 없다고 합니다. 슈퍼라든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겠지만 10% 정도라면 굳이 저렴한 품목을 찾는다든지 교회로 가서 그 물건을 산다든지 외식을 줄일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인들의 그 소비 심리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은 물가 상승에 그 부응해서 임금 인상이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소비 활동에는 안정감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축적된 연기금 외에도 은행 저축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재산 형성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 심리는 크게 악화될 소지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인들은 주식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게 맞지만 임금 상승이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있는 한 미국 경제는 가계 소비의 흐름에는 큰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해서 소비 양극화는 좀 뚜렷한 상황이지만 체감 경기가 생각보다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는 현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준이 4차례나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모습이었는데 연말에 미국 증시는 다시 좀 흔들리지는 않을까요?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4% 상승하면서 46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계속 상승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에 다가왔고 정책 전환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활발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분명히 꺾여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꺾일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과거에 보면은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어느 정도 정점에 달했을 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미국 증시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문제는 오늘 파월 의장이 밝힌 대로 내년도에 금리 인상 도달 시점이 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반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시장에는 지금 약세론이 좀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금리 환경이 안정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도 바닥 통과를 확신할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적극적인 긴축 자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내년 초까지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바닥 따지기 국면, 좀 변동성이 좀 심한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증시 바닥 다지기가 구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